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3세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많이 화가 나실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제 유일한 자식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2년 전에 필리핀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로즈라는 이름의 현지 여성이었어요.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필리핀에서 정착해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과 작은 적금 이자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외롭긴 했지만 아들이 행복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필리핀에서 한식당을 차리고 싶어. 여기 교민들이 많아서 잘 될 것 같아. 엄마가 오셔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처음엔 나이도 많고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서 관리만 하시면 돼요. 요리는 현지 직원을 쓸 거고 엄마는 한국 음식 맛만 봐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때 제게는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 한 채와 적금 3천만 원, 그리고 지난해 위암 수술 후 받은 안보험금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엄마 돈은 건드리지 말고 제가 대출 받아서 할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출 보증을 제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 명의로는 필리핀에서 대출이 안 된다면서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이 엄마, 저 정말 필리핀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로즈 가족들도 저를 믿고 있고 엄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들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4억 원에 팔았는데 중개수수료 빼고 나니까 3억 9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적금까지 깨고 안보험금까지 합쳐서 총 4억 7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제 명의로 대출까지 3천만 원 받아서 총 5억 원을 들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로즈를 처음 본 건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35살이었어요. 아들보다 5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결혼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마닐라 근처 작은 도시에 있는 깨끗한 집에서 지냈고 며느리도 친절했어요. 오마니 오마니 하면서 잘해줬습니다. 아들도 엄마 편하게 쉬세요. 식당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라고 했고요. 그런데 식당 자리를 보러 갈 때부터 이상했어요. 시장 한복판에 있는 정말 작은 가게였거든요.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주방 시설도 엉망이었어요. 제가 이곳은 너무 좁지 않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필리핀은 원래 이래요. 여기서 시작해서 잘 되면 큰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로즈가 오마니 한국 음식은 오마니가 직접 사야 제맛이 나올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언어도 안 되는데 혼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야 했어요. 상인들이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는 줄도 모르고요. 주방 일도 제가 다 했습니다. 현지 직원을 쓴다더니 결국 청소부 아주머니 한 명뿐이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제가 혼자 만들었습니다. 73살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주방에 서서 일했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뭘 했느냐고요? 아들은 매일 골프를 치러 다니고 며느리는 친구들과 쇼핑몰에 다니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오면 엄마 오늘 매출이 얼마예요? 라고만 물어봤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엄마 사업 초기에는 원래 힘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몸이 안 좋아졌어요. 위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리를 너무 많이 한 거죠. 어느 날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마니 여기서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나와요. 그냥 진통제 먹고 참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며느리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오마니 하면서 존댓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김치찌개 너무 싱거워. 손님들이 맛없다고 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소금을 좀 더 넣을게라고 했더니 에이 엄마는 필리핀 사람 입맛을 몰라라고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식당 수입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매출이 얼마나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하루에 3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제가 하루 12시간씩 일해서요. 더 충격적인 건 생활비였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엄마 생활비는 제가 다 낼게요 라고 했는데 2달쯤 지나니까 엄마 식당 매출이 안 좋아서 생활비를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서 돈이 났는지 새 차를 샀더라고요. 현지에서 꽤 비싼 SUV였어요. 제가 이 차는 어디서 났니?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엄마 우리도 체면이 있어. 너무 초라한 차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식당 장부를 보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화를 내면서 엄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우리를 못 믿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면서 엄마 로즈가 상처받잖아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을 봤습니다. 제가 일찍 식당에 갔는데 며느리가 현지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 남자가 며느리에게 돈 뭉치를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숨어서 지켜봤는데 그 돈이 우리 식당 매출이었어요. 며느리가 매출을 따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민호야, 로즈가 매출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로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 보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그날 밤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다음 날부터 아들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여기 적응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일할 거다. 내 돈으로 차린 식당이니까라고 했더니 엄마, 식당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엄마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제 평생 모은 5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식당을 차렸는데 명의는 아들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엄마,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규칙대로 살아야 해 라고 하면서 제가 쓰는 방도 창고 같은 작은 방으로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에어컨도 없는 작은 방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전기세가 많이 나와. 전등도 아껴 써야 해라고 하면서 밤에 책 읽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식사도 따로 하라고 했어요. 엄마, 한국 음식만 드시니까 따로 해서 드세요라고 하면서 주방 사용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아침 6시에서 7시, 저녁 6시에서 7시만 주방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위암 재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엄마, 여기서 병원비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냥 한국 가서 검사 받아. 라고 하더군요. 아들한테 말했더니 엄마, 로즈 말이 맞아요. 여기서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라고 하면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차린 식당에서 내가 왜 쫓겨나야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외국인이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고요. 경찰이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언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민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내 돈으로 차린 식당에서 왜 내가 경찰서에 가야 하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여기서는 현지 법을 따라야 해요. 엄마가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엄마, 이민청에서 연락이 왔어. 엄마 비자에 문제가 있대. 강제 추방될 수도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했더니 엄마, 여기서 불법적으로 일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빨리 한국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내쫓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언어도 안 되는 외국에서 강제 추방당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엄마, 미안해요. 상황이 좀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게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73살 나이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처음 든 생각이 이제 어디로 가지? 였어요.
집도 없고 친척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때가 작년 9월이었는데 가을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일단 찜질방부터 갔습니다. 하룻밤에 1만 원인 찜질방에서 3일을 보냈어요. 그 3일 동안 계속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는데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어요. 네 번째 날에 구청에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고요.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어머님 아드님이 해외에 계시니까 부양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이 연락도 안 받고 도움도 안 준다고 했더니 그럼 아드님께 공문을 보내서 부양거부서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필리핀에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기도 어렵고 부양거부서를 받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한 달에 35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어요. 화장실도 공용이고 창문도 없는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보증금도 30만 원 내야 했는데 제가 가진 돈이 그때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다 썼어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첫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73살에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리고 제 평생 모은 돈 5억이 넘는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게 가장 억울했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73살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청소일,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정도였어요. 결국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4만 원 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설거지 일도 쉽지 않았어요. 서서 하는 일이라 다리도 아프고 세제 때문에 손도 많이 상했어요. 위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참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고시원 옆방에 사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언니, 왜 이렇게 사세요? 자식이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제 사연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다 얘기하게 됐어요.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 아들한테 속은 일 모든 걸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언니, 그럼 경찰서에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죄로 아들을 고발하려고요. 그런데 경찰이 어머님, 가족 간의 일은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형사고발은 어려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증거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돈을 보낸 것도 아들 명의로 보냈고 식당도 아들 명의로 등록했고 계약서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써놨거든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게 독이 된 거죠. 경찰서에서 나와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법적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길에서 마주친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아이고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한테 제 사연을 간단히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요즘 자식들이 그래. 내 친구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 올리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우리 손녀한테 한번 물어볼까? 라고 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손녀분께 연락해서 제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며칠 후에 그 손녀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님 사연을 유튜브에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억울한 사연들 많이 알려지고 도움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할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님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다니는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제 사연을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말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요. 그 학생이 할머님 괜찮으시면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창피하긴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저 같은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갔어요. 73세 할머니가 아들에게 속아 필리핀에서 당한 억울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할머님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이런 자식은 정말 있을 수 없네요. 할머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 할머님, 제가 필리핀에서 한식당 운영하는 교민인데 할머님이 말씀하신 식당 알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김철수 씨라는 분이었는데 정말로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님, 제가 그 식당에 다녀왔는데 정말로 할머님 아드님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김철수 씨 말로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식당에서 탈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매출을 제대로 신고 안 하고 현지 직원들한테도 최저임금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운영 허가증도 제대로 안 받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님, 제가 현지 교민회랑 연락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아는 변호사도 있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영상이 더 퍼지면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떤 분은 할머님, 변호사비 보태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어떤 분은 할머님, 제가 필리핀 거주 경험이 있는데 현지 사정 알려드릴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가장 기뻤던 건 어떤 변호사님이 할머님,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이런 사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박정훈 변호사님이었는데 국제 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보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박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할머님, 이 사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 현지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현지 변호사와 협력해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님이 투입하신 돈의 흔적, 식당 등록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직접 필리핀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할머님, 현지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도 현지에서 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식당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할머님이 직접 가셔야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갈 돈이 없었어요. 고시원 생활하면서 설거지 일로 번 돈으로는 항공료도 낼 수 없었거든요. 그때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분들이 모금을 해주셨어요. 할머님 복수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여행비랑 변호사비를 모아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모르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돈을 모아주시다니. 그때 저는 꼭 성공해서 이분들께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금이 끝나고 박 변호사님이 현지 변호사랑 연락을 취해 주셨어요. 마닐라에 있는 김영호 변호사님이었는데 한국인 교민이면서 현지 변호사 자격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김영호 변호사님이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제 아들이 정말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식당 운영 허가도 제대로 안 받았고 세금도 제대로 안 냈고 직원들한테 최저임금도 안 줬대요. 그리고 며느리 명의로 된 부동산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할머님,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소유권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필리핀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출발 전날 밤 고시원에서 짐을 싸면서 정말 떨렸어요.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공항에 갈 때 그 대학생분이랑 몇 분이 배웅을 나와 주셨어요. 할머님 꼭 성공하고 오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이 났어요. 인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에 탈 때 4개월 전에 절망적으로 한국에 돌아왔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는 모든 걸 잃고 혼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였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박 변호사님이 주신 자료를 다시 한번 봤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의 불법 행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탈세, 불법 고용, 사기, 횡령까지. 증거도 꽤 많이 확보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 내 돈을 되찾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영호 변호사님과 김철수 씨가 마중 나와 주셨어요. 김철수 씨를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할머님, 이번에는 꼭 성공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 준비해뒀거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작전 회의를 했어요. 김영호 변호사님이 할머님, 내일 아침에 세무당국과 함께 식당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동행할 거예요. 할머님은 저희와 함께 가셔서 식당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현지 교민회에서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4개월 만에 아들을 다시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 복수를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했어요. 오늘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는 날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변호사님들과 만났을 때 경찰차와 세무당국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든든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였거든요.
차 안에서 김영호 변호사님이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당당하게 행동하시면 돼요 라고 말해 주셨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4개월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나듯 떠났는데 이번에는 모든 걸 되찾으러 가는 거였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매일 12시간씩 일했던 그 식당 앞에 경찰차 3대, 세무당국 차량 2대가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김영호 변호사님이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당당하게 가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고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점심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몇 명 있었고요. 그런데 경찰과 세무당국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리는 아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무당국 직원이 식당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 식당은 제 돈으로 차린 식당입니다. 저는 이영순이고 이 사람은 제 아들 민호입니다. 이 아이가 저를 속여서 제 전 재산을 빼앗아 간 겁니다. 경찰이 아들한테 이분이 당신 어머니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김영호 변호사님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가 한국에서 보낸 돈의 흔적, 식당 설립 과정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서 탈세와 불법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세무당국 직원들이 장부를 요구하니까 며느리가 장부는 집에 있어요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이미 다 조사해뒀나 봐요. 당신들이 신고한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르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세무당국 직원들이 계산대며 주방이며 사무실이며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숨겨둔 장부들을 발견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숨겨둔 현금 뭉치도 나왔어요. 매일 매출을 따로 빼돌려서 모아둔 돈이었어요. 제가 4개월 동안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을 그렇게 숨겨뒀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보낸 메시지들이 다 저장되어 있었는데 오만이 빨리 한국 보내버리자, 오만이 돈 다 빼먹고 쫓아내자, 병원비 핑계대고 한국 보내자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그 메시지들을 보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그들을 믿고 전 재산을 맡겼는데 처음부터 저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들은 그 메시지들이 발견되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계속 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민호야, 너는 내가 키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절대 엄마한테 이런 짓 할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정말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이 아들과 며느리를 수갑을 채워서 연행해 갈 때 며느리가 저한테 오만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당신이 저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 봐라.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식당에 있던 손님들과 구경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4개월 동안 쌓인 억울함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 세무당국에서 이 식당은 당분간 운영 중단입니다. 세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라고 통보했어요. 김영호 변호사님이 저한테 할머님, 이제 식당 소유권을 되찾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며칠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며칠 동안 법원에서 절차를 밟았어요. 제가 투입한 돈의 증거, 아들의 사기 행위 증거 모든 걸 제출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불법 행위들도 추가로 고발했어요. 현지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한국인 노모를 속여 전 재산을 빼앗은 불효자 아들 검거라는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며느리도 외국인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재산을 빼앗은 며느리로 보도됐어요. 일주일 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식당 소유권은 제게 인정된다는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어요. 아들은 2년, 며느리는 1년 6개월이었어요. 가장 통쾌했던 건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던 집도 제 것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그 집도 제 돈으로 산 거였거든요. 결국 제가 잃었던 재산을 거의 다 되찾은 거예요. 그런데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가 많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교민 부부에게 임대를 해주기로 했어요. 김철수 씨가 소개해준 부부였는데 정말 성실한 분들이었어요. 할머님,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매월 임대료 꼬박꼬박 드릴게요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어요. 집도 임대를 줬어요. 현지 교민에게 월 100만 원에 임대해 줬어요. 그러니까 매월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서 기초연금 30만 원 받고 살던 저로서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정말 뿌듯했어요. 김영호 변호사님, 김철수 씨, 그리고 현지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저 같은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대학생분들과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분들이 마중 나와 주셨어요. 할머님 성공하셨어요. 라고 환영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4개월을 돌이켜 봤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서 결국 모든 걸 되찾은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필리핀에서 첫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20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된 걸 확인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거였거든요. 저는 고시원에서 나와서 성북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는데 고시원보다는 훨씬 쾌적했어요.
그리고 근처에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73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하는 거였어요. 작은 반찬 가게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필리핀에서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로 생활비는 충분했고 반찬 가게에서 번 돈은 다 저축했어요. 이제는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6개월 후에 아들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대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상담해 드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교민회에서 연락이 와서 할머님 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할머님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게 됐어요. 해외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가족이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한다. 증거 보전의 중요성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렸어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할머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할머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1년 후에는 KBS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용기 있는 할머니의 복수 성공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어요. 전국 방송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방송 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서 상담 요청이 많이 왔어요. 저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렸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할머님 보고 용기 얻어서 저도 사기꾼들 고소했어요. 할머님 덕분에 제 돈 되찾았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른 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는 단골 손님들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필리핀에서 오는 임대료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요. 매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73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아들한테 속아서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며칠 전에는 필리핀 현지 뉴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인터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고 저는 앞으로만 보고 살고 싶거든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73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지만 결국 제가 승리했어요. 돈도 되찾았고 안정적인 생활도 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많다고 힘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전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계약서를 쓰고 증거를 남기세요. 저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안 했다가 큰 고생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저도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만난 분들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다라고 생각해요. 73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 같은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상담과 강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돈은 잃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든지 반전이 가능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